안녕하세요. 팝콘 심리의 지니. 연희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들 보고 계시죠? 유심히 또 저희가 리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좀 보면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면서 우영우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고 저건 진짜 잘 살려서 잘 만들었다. 이거는 좀 드라마적인 재미가 가미된 판타지 같은 요소인데 싶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오늘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우영우가 어렸을 때 언어 지연이 있었잖아요. 모든 자폐가 언어 지연을 동반하는 거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언어 지연이 나타난다는 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향어라고 하죠. 에콜라리아라고 하는데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따라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따라하면 즉각 반향어라고 하고 조금 나중에 생뚱맞게 맥락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 했을 때는 지연된 반향어라고 하는데 어떤 걸 했었죠? 그 즉각 반향어가 많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있었어요. 변호인 뭐뭐 하지 마세요 했을 때 이제 변호인 뭐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로 따라하고 그리고 말하는 어투에서도 조금 단조롭기도 하고 로봇같이 얘기하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어투?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됐어요. 되게 백과사전 같은 말을 쓰죠. 거의 문장이 그냥 그대로 받았으면은 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된 문어체적인 말투를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사회적으로 주고받는 농담이라든지 비유, 은유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지 함축적인 의미를 잘 받아들이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맥락 파악을 좀 어려워하는 점도 특징이죠. 그래서 12화에서 영우가 나는 맥락이라는 단어가 싫습니다 이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랑 관련된 또 심리학 개념이 있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Theory of Mind, TOM이라고 많이 하고 마음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마음이론은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입장이나 생각이나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내가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인지 많이들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는 예시가 있어서 저희가 어른용으로 조금 변형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앞에는 지금 5만 원이 있고요. 책이 2권이 있네요. 역동정신이야, 최신정신이야.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소품이죠. 지니쌤이 최신정신의학에 5만 원을 숨겨뒀습니다. (5만 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딘지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 제가 옮겨두었죠. 두 번째 질문, 지니쌤은 5만 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정답은 지니쌤은 여기에 5만 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야 이게 문제야?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자폐가 있는 분들은 이 5만 원이 지금 지니쌤이 안 보는 동안 여기에 옮겨두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연히 이걸 지니쌤도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정보 체계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경우죠. 이게 지능이 좋고 또 나이가 이제 들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생겨요. 다만 알기 어렵거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우영우에서도 그 영우가 Theory of Mind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장면이 담긴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고래를 지키자는 이윈시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오락실에서 3시간 동안 하고 나는 너무 재밌고 즐거운 활동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좋아하겠지? 이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한 어떤 고려를 미처 못하는. 근데 지금 문득 이제 떠오른 생각이 이게 꼭 자폐 증상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사람마다 다 스펙트럼으로 이 티어리 오브 마인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은 나도 옛날에 어떤 순간에는 되게 좀 이런 거 잘 못했던 시기 있지 않나요? 지금도 가끔은 그렇죠.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되게 어릴 때 학교도 가기 전에 이럴 때는 내 친구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보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근데 지우가요 이러면서 그냥 말을 해요. 처음 본 아이인데 난 지우가 누군지 모르는데 당연히 내 친구는
이 어른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조금만 이제 학교만 들어가서 좀만 커져도 선생님 근데 제 친구 중에 지우라는 애가 있는데요. 걔가 오늘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내 친구를 모를 거라는 거를 가정하고 둘의 대화를 매끄럽게 해주기 위한 말들을 섞기 시작해요. Theory of Mind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황마다 적절하게 대화하는 법이 있어요. 예컨대 영화관에서 말을 할 때랑 노래방에서 옆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많은 게 순식간에 달라지거든요. 맞아. 영화관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속닥속닥속닥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노래방에서는 내가 말하는 게 안 들릴 거니까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목소리 음량을 조절하는 것도 사회성이랑 관련이 있고. 학교 이제 교수님과 얘기할 때, 뭐 친구들과 얘기할 때, 뭐 가족들과 얘기할 때, 동료와 얘기할 때 다 이제 사람마다 내가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어떤 식의 말을 하고 이런 게 다 좀 다르잖아요. 사실 이것도 스펙트럼이라 다들 그런 데서 미스난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눈치 없다도 이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어. 대중교통에서 막 이렇게 언성 높여가지고 또 눈초리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 얘기는 아니시죠? 저는 이제는 학습이 돼서 예. 저도 몇 번 지적받고 학습이 돼서 아 본인 얘기셨네요. 네, 제 얘기였습니다. 영우의 이제 언어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비언어적인 거, 영우의 표정을 혹시 잘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뭐 남들이 웃을 때 웃지 않는다거나 남들이 웃지 않을 때는 웃는다던가 의사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인 걸로 전달되는 게 한 70%라고 해요. 말보다 이 표정이나 제스처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정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지금 언짢구나? 저 사람은 지금 사실 내심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굴 표정으로 느껴지는 거죠. 되게 미묘한 단서들이 다 얼굴에 있는 거죠.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영우 표정을 보면은 눈은 항상 땡그란데 그에 비해서 입가에 뭔가 이렇게 미소 짓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누가 웃으면서 말 걸어줄 때 같이 웃으면서 대답해주고 이런 거를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영우가 소셜 스마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거나 남의 소셜 스마일에 반응해서 화답으로 소셜 스마일을 짓는 거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그런 게 없었네요. 자기가 뭐가 재밌거나 즐거운 게 생각났을 때는 웃어요. 누구보다 활짝 아이처럼 웃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미소가 아기 때 영우 아역 배우도 그렇고 성인 영우도 그렇고 잘 없어요. 막 얘기를 할 때 또 하나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손짓, 몸짓, 제스처잖아요. 근데 영우는 또 제스처 이런 것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우가 손을 막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제스처라기보다는 어떤 행동 비슷한 그쵸 거죠. 그쵸. 이렇게 제스처를 막 섞어서 쓰면서 하지 않고 대체로는 딱딱한 자세로 그냥 말로만 의사를 전달하는 것들이 좀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이 리추얼이잖아요. 의례. 그러니까 내가 강박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의식들이 일상에서 있다는 거예요. 영우 같은 경우는 어디 새로운 데 문 열고 들어갈 때 이렇게 세고 들어가잖아요. 생수병 같은 거 상표가 냉장고에 막 어지럽게 있으니까 그거 다 앞면 보이게 이렇게 바꿔놓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강박적인 의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흔히들 모서리를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 그런 강박 행동이 있는데 침대 같은 경우에 뭐 이불이 약간만 틀어져 있다던가 이러면 그거를 이제 못 참고 각 맞춰서 이렇게 네모 거기 모서리에 맞춰야 된다던가 영우도 약간 뭐 이렇게 좀 휴지 같은 거 펼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있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집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는 과정에 꼭 어디를 들려야 되고 이런 의식이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내가 놀이터를 갈 때 항상 어떤 슈퍼에 들려서 물을 샀다 하면은 물을 안 사도 되는 날이 있는데 물을 안 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의식이 돼버려가지고. 네, 이런 행동들이 아예 이해 못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요. 다들 느껴보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뭘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럼 다음에 어때요? 또 먹고 싶죠. 자기가 좋은 경험을 했던 거는 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막 손톱 물어 뜯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긴장이 될 때 이걸 하니까 조금 그게 완화됐던 경험이 있어서 그게 기억이 나서 다음에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폐에서 나타나는 상동 행동들이 되게 뭔가 불안하거나 각성이 올라오거나 그랬을 때 그 상동을 행동하면은 좀 가라앉혀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좋았던 기억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저번에 이 루트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놀이터를 가니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걸 하고 싶어 하고. 다만 그 정도나 빈도에 있어서 일상에 좀 지장을 줄 정도로 과해서가 문제지, 사실 이건 스펙트럼이고 많은 비자폐인들도 느낄 만한 감정들인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 반복해서 들어본 적 없나요, 여러분? 많죠. 많죠. 하나 꽂히면 계속 듣고. 그게 이제 1년이 가면 문제지만 조금씩은 다들 있는 거죠.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그 언어 지연과 마찬가지로 많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게 몸동작이 서툴고 소근육 사용이 서툴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되게 특징을 잘 잡았더라고요. 생수병 같은 거 못 열고 회전문에 그 들어가는 타이밍을 계산 못해서 되게 서툴게 행동하잖아요. 또 귀엽게 표현을 했죠. 맞아요. 귀엽고 로맨틱하게. 그 회전문에서 그 춤추면서 그 가는 장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드라마에서 그 극적인 어떤 효과나 연출을 위해서 좀 판타지적으로 한 것 같은 내용도 있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는 5세까지 무발화였으면 그때 나왔던 영우 아역 나이를 봤을 때는요, 실제로는 만 7세 배우던데 만 5세까지 말을 못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진짜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5세면은 좀 너무 역할이 안 맞는 것 같고, 배우 나이랑 그쵸. 만 5세까지 무발화인 경우에는 상당히 언어 지연이 자폐 중에서도 좀 심한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첫 마디로 상해죄 이러면서 법문을 다 이렇게 열거할 수 있었던 그 장면은 좀 판타지 아닌가. 생각해보면은 5세까지 말을 안 했다면은 발음조차 연습한 적이 없었다는 건데 상해죄라는 그쵸. 말을 또박또박 어려워요. 죄. 여러분, 죄 발음 어렵습니다, 이거. 애초에 영우는 어렸을 때 묘사를 보면 옹알이도 없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아마 이 혀가 다 굳어 있었을걸요? 시옷 발음도 힘들었을 텐데 맞아. 그걸 그 쭉쭉쭉쭉 하는 장면은 이거는 판타지다. 그쵸. 이 천재적인 거를 확 보여주기 맞아, 위해서 맞아. 만들어진 판타지인 것 같고, 영어는 자폐 중에서는 고기능 자폐에 속하잖아요. 고기능 자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증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고기능인 경우에는요, 진짜 그 과거에 자폐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는 기록을 몰랐다면 모를 것 같은 경우도 많아요. 만났을 때.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몰라서 성인 이후에 진단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능 자폐는 치료 기간에 가지 않고도 쭉 살다가 나중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남자분들 중에서 군대에서의 어떤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면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자폐를 의심케 하는 과거력이 있었네 싶어서 밝혀지는 분들이 있고, 아이가 자폐여서 왔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알고 보니 고기능 자폐. 그리고 부부 갈등이 있어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 한 분이 의심되는 상황일 때 대화가 너무 안 통해요. 뭐 공감을 하나도 못 해줘요 했는데 알고 보니 조금 의심되는. 진단할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스펙트럼 상에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는 크게 문제 행동 없이 고지식하고 너무 순해요. 키울 때 하나도 힘든 게 없었어요. 근데 장난감도 그냥 하나만 좋아하고 친구도 좀 없긴 했어요. 수준으로. 그리고 농담을 좀 이해를 못해서 애가 진지했어요. 너무 엄근진이었어요, 별명이.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해요. 오타쿠였어요. 그래도 자기랑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이랑만, 소수의 친구들이랑 이제 교육관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우 같은 경우에도 치료 기간에 그때 처음에 진단받을 때 빼고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나오죠. 쭉 공부 잘했고 순하고, 그 대신 이제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교육관계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는데, 실제로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된 자폐의 경우에는 영우처럼 뚜렷하게 반향어 같은, 아니면 상동행동 같은 아동기에 보였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 증상도 드라마에서는 좀 극화시켜가지고 아직도 드러나는 증상으로. 자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고기능 자폐는 천재다? 이거는 X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짜 서번트라고 해서 한두 가지의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셔서 일반 사람보다 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고 많지는 않죠. IQ 80이죠. 80 이상일 경우에는 고기능 자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기능이라는 게 인지 능력에 저하가 없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100명의 자폐인이 있다고 치면은 25명은 IQ 55 이하고 반 정도는 55에서 70 사이고 오직 25명 정도만 70 이상이니까 고기능은 되게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천재에 대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동경?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그 셜록 같은 드라마 뜨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사이코패스고 범죄자인데 되게 지능적이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캐릭터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열광을 하잖아요. 뭔가는 결핍이 있지만 뭔가에서 너무너무 뛰어나서 그게 다 보상이 되는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자폐에 대해서 잘못 가지는 생각이 자폐가 잘못된 양육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거는 아닙니다. 신경발달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장애고요. 그리고 자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려요. 자폐라는 어떤 고유의 장애 특성? 치료가 불가능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아동기 때 보였던 엄청 심한 증상들 그리고 적응을 어렵게 만들던 특성들이 성인이 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치료나 스스로의 노력, 부모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가 돼서 적응 능력이 이제 향상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쭉 이제 병원을 팔로우업 하셔서 한 10몇 년 넘게 병원을 다니시던 그런 분들도 좀 봤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이제 저는 봤지만 아동기 때 받았던 보고서도 비교를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아동기 때는 정말 자폐 특성이 너무 두드러져서 뭐 유치원이나 뭐 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아예 적응이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자폐 특성은 아직은 있으시지만 거의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시지 않으면은 잘 모를 정도로 적응력도 많이 좋아지시고 개인 내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부터 지적 능력 저하가 많이 동반이 됐다던가 중증도 이상의 자폐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돼서도 보호자나 돌봄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검사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자폐 증상 때문에 병원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폐 증상은 사실 누군가에게 꼭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괴롭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격적인 요소나 어떤 개인의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행동들이 아닌데 그런 걸 오해하고 비난을 받으면서 우울증도 많이 생기시고 이렇게 좀 2차적으로 피해를 받으셔서 오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증상, 그 자폐 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인식,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받아서 어떤 2차적인 문제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개인 내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사회생활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눈치. 뭐 그런 미묘한 어떤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취직도 어렵고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영우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게 증상인 거를 인식하고 같이 보완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영우랑 비슷한 넷플릭스 드라마에 별나도 괜찮아 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좋았던 부분이 그 주인공이 자폐예요. 근데 다른 모든 등장인물이 주인공은 자폐라는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로 나왔던 인물은 분노조절장애랑 뭐 ADHD가 있다던가 이렇게 다 각자마다 별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어울려서 서로의 어떤 그런 걸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뭔가 우리도 각자 별난 부분이 있고 각자 이해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데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또는 내가 가진 걸 못 가졌다고 해서 그거를 폄하한다거나 편견을 갖는 거는 되게 나의 어떤 그런 거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 아닐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드라마기도 하더라고요. 좀 우영우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 드라마도 같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우영우를 본 소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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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